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었던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됐습니다. 결국 인터넷에 떠도는 살평을 모아놓은 문건에 불과하다는 윤 총장 측의 설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 사찰 혐의는 윤 총장에 대한 주요한 징계 사유로 끝까지 작동됐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제거하기도 했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이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잠시 후에 윤 총장 무혐의 처분 결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심 법원 판결문 내용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법원은 청와대와 낙하산 공모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대대적인 불법 사표 요구는 처음이다. 굉장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출신이 처음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전 정부를 비판했었던 블랙리스트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 내용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법원은 지금까지 관행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불법 사표를 요구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건은 김은경 장관이 청와대와 함께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전 정부 사람들에게 부당한 불법 사표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1심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전면에서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한 조간신문은 욕하다가 담는다더니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황희 장관 후보자 생활비, 딸 유학비 자금 출처 의혹 해소 못하고 변명만 했다. 한겨레 신문 제목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제 청문회를 보고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겼군요. 해소는 안 됐고 의혹이 변명만 했다.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에 사실은 300이다. 아내 카드 지출이 빠졌다. 누락됐다. 야당에서는 누락됐다는 증빙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딸과 배우자 유학비의 출처를 두고 공방도 했습니다. 송금 내역이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야당의 반발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간 집 매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현장의 불만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거 긴급히 조정합니다. 15억짜리 집 매매 수수료 390만에서 570만 원 낮출 듯. 이른바 반값 수수료 인하가 권익위에 의해서 권고됐습니다. 국토부는 7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월성 평가가 나오기 전에 백운규 장관이 폐쇄 대안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 장관, 월성 평가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의 수사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도 전혀 멈칫이 없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이자 정책통 김연아 전 의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상당합니다.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리스트. 그간 대통령부터 전 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되고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법원은 청와대와 공모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전 정부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사표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 조사할 거야 라는 반협박성 언행까지 있었다라고 법원은 인정한 겁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현 정부에게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변명. 황희 장관 후보자 한겨레 신문이 아까 한 줄 평, 의혹은 해소 안 됐고 변명만 했다. 어떤 변명일지 들어는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네거티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네거티브들이 나왔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애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속담 비슷하게 쓰는 말 중에 욕하다가 담는다 혹은 욕하더니 더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톱뉴스 제목 함께 보시죠. 법원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불법 사표 요구는 이례적이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문재인 정부 장관 첫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재판 결과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년 6개월에 실형 선고됐고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에 걸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전 정권 임원들의 사표를 강제로 받아내고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부당하게 채용해줬다. 거기에 김은경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김은경 전 장관 측은 전 정권에서도 사표 종용했고 관행이다 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건 관행이다라는 겁니다. 재판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폐해가 매우 심하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다. 관행이나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대대적이고 계획적으로 사표를 받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로지 청와대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임원이 됐다는 외관을 가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 법률 취지를 몰각시켰다. 몰각이란 표현 또 듣는군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유형, 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다.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음에도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즉각 법정 구속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이번 건은 간단한 건이 아닌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 구속이 된 사례이자 그 혐의가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매우 악질적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현 정부가 전면에서 비판해왔던 블랙리스트 문건을 현 정부의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블랙리스트 불법 사표를 받아냈다는 것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매우 재판부가 굉장히 따끔하게 좀 질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2심, 3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 재판부 봤을 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엄중하다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표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한 것 정도가 아니라 만약 사표를 내지 않으면 표적 감사를 하고 또 그 자리에 청와대가 밀고 있는 그런 추천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서 물밑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뭐 면접 예상 질문서를 미리 준다거나 아니면 업무 계획서를 미리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청와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서 이전 정권에 임명한 사람을 다 밀어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안 되면 그야말로 다른 지원자들까지 다 불합격 처리를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는 그런 이제 수단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재판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표를 받은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공기관 운영 법률 취지를 몰각했다. 이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제가 몰각했다는 단어를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을 때 그때도 재판부가 이렇게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시켜버리면 결국은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예. 몰각시킨다는 게 결국 그 법률 취지를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결국 현 정부가 어떤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법률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통치해왔다, 자의적으로 인사를 해왔다 이런 것을 이제 재판부가 지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었는데 그중 한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어떤 그 탄핵이라는 현 정사의 불행을 딛고 어떤 촛불 정신을 강조하면서 탄생했는데 결국 전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배신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은경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입장 들어보시죠. 저희로서는 예상 못했던 단계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봐야 되겠지만 상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 뉴스를 매우 상세하게 보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환경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은경 전 장관이 주도했던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가 무슨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습니다. 직권남용 유죄.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을 표적 감사하겠다. 강요 유죄. 청와대 내정자 후임자로 물밑 지원, 내부 자료를 몰래 제공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그뿐이 아닙니다. 청와대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전원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내정자 탈락하자 환경부 국장을 문책성으로 좌천까지 했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도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를 매우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떻게 민주정권이 블랙리스트 같은 문건을 만들 수 있느냐 라면서 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그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 정작 이 문제가 불거지자 여권 인사들은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홍영표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의 해명, 반박 이야기 들어보시죠.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입니다.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과거 정부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자, 김연아 비대위원, 그때 당시 여당에서는 이건 체크리스트다라고 주장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아니다, 블랙리스트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그렇다면 1심 재판부대로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이다라고 대통령이 비판했던 일을 현 정부의 장관이 했다는 겁니까? 네, 저는 그 과거 영상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발언 중에 문화계 대신 환경계라고 말을 바꿔놓으면 어떨까?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때 새롭게 유행한 신조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책남불.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그때도 이것을 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첫 인사를 어떻게 저렇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굉장히 공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당이 말을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체크리스트라고 했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끌어오다가 드디어 이제 진실이 규명이 됐습니다. 물론 1심 결과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법원에 저는 그 법원 선언문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타파해야 될 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마 이런 관행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또 유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이전의 관행과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의 이런 관행은 저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 적어도 공공기관의 장을 역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좀 더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젠 정부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책남불이 인정된 거다라는 네. 김영하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재판부가 일가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네. 법정 구속을 시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게 2심, 3심 가면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뭐 일단은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2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그 다음번엔 희극인데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왜냐하면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데자뷰다. 기시감이 있다. 직전에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죄질이 더 안 좋아요. 왜 더 안 좋냐면 예.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더 계획적이고 더 대대적으로 사표가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전 문체부 때보다 환경부 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그 범죄 혐의가 죄목이 3가지거든요. 인정된 유죄 그 판결이 뭐냐면은 직권남용 다들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강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업무 방해예요. 이 업무 방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그 이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 3조에 보면은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산하단체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되고 공공기관은 각 기관마다의 목적과 그 해야 할 일에 따라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조항이 형해화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입시비리, 채용비리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그러한 비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제가 기시감이 드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판결문에 보면 어떤 식의 내용이 있냐면 피고인이 이제 김은경 전 장관이겠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명백한 사실을 다르게 진술을 갖다가 했다. 이거 정경심 교수 재판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단순히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정도에서 그다음에 문책성 인사에서 끝난 게 아니고 채용 비리까지 이게 이어진 것이고 거기에다가 그 혐의 사실까지 부인하니까 이거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정 구속까지 예. 그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이 김은경 전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도 함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긴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 의혹의 혐의는 간단하잖아요. 박근혜 정부 사람들, 합법적으로 임명된 사람들 불법적으로 내쫓기 위해서 사표를 강요하고 사표를 안 쓰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각종 감사까지 벌였다. 이게 블랙리스트다라는 게 1심 재판부고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까지 함께 유죄가 인정됐다는 건 김은경 장관 혼자서 과열된 충성심 내지 다른 이유로 벌인 일이 아니라 청와대와 함께 공모했다라는 여지로 풀이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청와대에 말하자면 이제 인사수석실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쨌든 공공기관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검증을 해야 되고 민정수석실에서도 이제 인사검증을 하니까 또 그런 책임을 인사수석이 지고 인사수석실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그 뭐랄까 기존의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 내에서 이분이 이제 환경 전문가다 보니까 장관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이 굵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요청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고 강요가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스포트를 하다 보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내부적으로 새로 자기네들이 준비한 인사가 그 기관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관 현황이라든지 또 기존의 뭐 면접 질문의 어떤 그러니까 예비 답안 같은 것들을 유치를 했다면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때 당시 이 문정부가 소위 말하는 인수위라고 하는 긴 기간을 갖지 않고 바로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수석실이나 장관실이 필요한 인사를 스포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가 주도했다고 보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 의혹은 청와대와 연루가 돼 있는 의혹입니다. 당시 문제가 제기되자 김의겸 대변인, 조국 수석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단언컨대 그런 DNA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정수석실도 단언컨대 블랙리스트는 안 만들었다라고 당시에 해명했는데 이 두 사람의 단언은 1심 재판부에 의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정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의 말 또한 돌려드립니다. 어제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에 균형인사 비서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과정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했을 리 없다라는 차원이 좀 참작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청와대 비서관 윗선에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조금 들었던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잖아요. 앞서서 김의겸 대변인도 조국 전 장관도 단언을 했지만 지금 야당은 그 단언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사찰 DNA가 있었고 단언컨대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연루한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지금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청와대 출입했던 이 기자 보기엔 어때요? 지금 이 의심을 야당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도 어제 판결문에 어떤 내용을 담냐면 어제가 김은경 전 장관에게 2년 6개월 이제 법정 구속을 하고 또 한 명의 이제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제 선고를 하면서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다시 무슨 얘기냐면 비서관 차원에서 이것을 장관과 협의해서 단독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표적 감사를 하고 청와대에서 민의 인사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당시의 인사수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인사수석만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 결국 청와대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재판부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게 바로 민정수석실 특감반에 있던 김태우 전 행정관이 제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민정수석실에서 결국 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정부에서 바꿔야 할 공공기관장 리스트를 만든 건데 그렇다고 결국 민정수석실 자체가 이 문제에 관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재판부를 포함한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당시에 검찰이 당연히 인사수석 이렇게 이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사실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이게 다시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또 수사가 이럴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계속 이 사건을 잠복해 있는 거죠. 이것이 과연 비서관 차원에서 비서관이 기획하고 비서관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더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전 조금 전에 김연아 비대위원이 이건 이전 정부의 적폐하고는 수준이 달라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사실 관행대에 숨을 수 있었죠. 사실 그 전 정부도 그렇게 했었고 전 정부도 그렇게 해왔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관행대에 숨을 수 있었지만 그 관행을 적폐라고 수사했던 정부가 똑같이 관행대에 숨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의혹에 대해서 갑자기 유전자 얘기까지 꺼내면서 결백을 주장했었던 청와대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뭐라고 입장을 냈을까요?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사실은 원칙적인 선에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혹에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유전자까지 꺼내서 보여줬잖아요. DNA.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정작 청와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이 시점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받았잖아요.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이 전면에서 전 정부를 비판했던 블랙리스트 혐의로 네. 청와대가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말하자면 그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는 뭐 그야말로 유구무원이죠. 뭐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걸 뭐 또 자체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애둘러서 그런 어떤 뭐 표현으로 가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반성하고 또 더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김은경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1심 재판부의 판결이다라는 점도 분명히 참조가 돼야 할 사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자리가 장관이 그 인사에 어느 정도 협의하고 참여할 수는 있지만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국 장관이나 김의겸 대변인의 과거 영상을 보면서 다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저런 멘트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다시금 한번 놀랍니다.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또 반대로 정말 저들의 말대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청와대라고 하는 그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럼 바지 민정수석, 바지 인사수석을 했다는 말인가. 결국 직무유기죠. 대통령을 잘 보필해야 된다는 것은 적정한 인사를 제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앉히는 일을 보조하는 일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비대위원의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덧씌워진 혐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관련 문건을 만든 이유가 판사를 사찰한 것 아니냐라며 징계의 사유 중에 하나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제 검찰선에서 이 혐의가 무혐의 결론됐습니다. 검찰 윤석열 판사 문건 무혐의 처분. 추 장관은 작년 11월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갑자기 제시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처했습니다. 이것은 판사를 사찰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대검의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한다라며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서울 고검이 봤는데요. 윤 총장의 수사를 배제한 채 일선 실무자들까지 고검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직권남용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밝히면서 이 판사 문건을 주요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갑자기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그때의 발언 들어보시죠.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당시 네. 추미애 장관이 매우 심각하고 긴급하다.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다라며 판사 사찰 혐의를 주장했는데 결국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일국의 검찰총장을 그렇게 몰고 갈 정도로, 그런데 결국 결론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죠. 이게 직권남용인데요. 그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대검은 이제 검찰총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 고검 감찰부 내려보낸 건데, 그 한마디로 보면은 이것은 사찰 자료가 아니고 업무 자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찰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판사를 겁박해서 검찰이 목적하는 건 유죄 판결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판사를 겁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든 것이다.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다, 이런 논리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찰 자료가 아니고 그 검사가 하는 일은 수사도 하지만은 공소유지, 재판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자료였을 뿐이다라는 정도로 서울 고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그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휘에서 배제됐었다. 그 말은 윤 총장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식물총장에 불과했다. 식물이 무슨 어떻게 직권남용을 하느냐.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족을 갖다 좀 붙이자면 결국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윤 총장 관련해가지고는 행정소송, 본안소송이 징계 관련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비록 형사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러한 그 직권남용 같은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소송에도 나름대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계속 뭐라고 그럴까, 윤 총장에게 도움되는 일들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견해였습니다. 당시 이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공세를 가했습니다.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저는 이게 도대체가 사찰이 아니면은 도대체 뭐냐 그럼.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이게 사찰이 뭔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게 바로 사찰이고 자폭 수준의 사찰 문건 공개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자폭한 겁니다. 판사들의 사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는 국회에서 단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제도개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은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생각이라는 들고요. 김연아 비대위원님, 오늘 두 가지 소식 첫 번째 이슈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둘 다 공교롭게 공통점이 사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글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사찰이라는 단어 참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프레임을 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누가 누구를 사찰했는지 법적 판단에서는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것으로 사찰을 단죄했던 그 정부가 결국은 자기들도 똑같이 사찰이라는 그 습관을 벗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길었던 변명 의혹은 여전. 오늘 한겨레 신문이 황희 장관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를 보고 한 줄평처럼 마치 신문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의혹은 여전하고 변명만 길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이었는데요. 모든 의혹을 황희 후보자가 부인을 했습니다. 딸 조기 유학비 조달과 관련해서 무료 공립학교 다녔다, 오피스텔 처분하고 미국 사는 동생과 처형에 도움을 받았다 해명했고요. 한 달 생활비 60만 원에 대해서도 60만 원 얘기한 적 없다. 실제 300만 원 정도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이 누락됐다. 근데 연말정산에서 왜 배우자 카드 사용액이 누락됐는지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본회의 불참 후 해외여행 간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고개 숙였지만 처음 여행 나갈 땐 본회의 일정이 없었다. 왜 병가를 내느냐? 그건 비서진 실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 46개와 관련해서 대부분 소액 계좌다. 계좌 정리 안 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논란이 컸던 생활비 60만 원에 대한 해명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해 주시죠.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뭐 여러 가지 어디에 그런 학비 빼고 그냥 그 카드 쓴 거 중에 잡힌 거 그거가 한 720만 원 되는데 그거를 12로 나눈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전제되냐면 제 통장에는 돈이 제로일 것이다. 이런 거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아마 이제 6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한 학비 빼고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소한 우리가 좀 아껴 써야 이제 나중에 아이 학비도 만들고 이러지 않냐 이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지금 후보자는 대충 300만 원 썼습니다. 이러지만 이거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황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한 연 700만 원 정도가 누락이 된 거고 또 내 통장에 있는 현금도 많이 썼기 때문에 60만 원 말고도 240만 원 정도를 아내 카드와 현금으로 충당했다라는 해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기자, 그럼 연말정산을 왜 잘못한 건가요? 굉장히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카드비만 720만 원, 사실 카드비 자체만 따지니까 한 423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뭐 현금 영수증, 뭐 교육비, 의료비 다 포함했을 때 720만 원 정도 썼다 이렇게 구세청에 신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그럼 월 60만 원 꼴인데 과연 그렇게 3인 가구가 월 60만 원 생활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 황희 후보자의 해명은 거기에 부인 카드 비용이 또한 7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월세로 매달 100만 원씩 내는 것, 그리고 뭐 보험료, 그리고 뭐 학원비 등등을 다 빠져 있는 거다. 따라서 본인의 생활비는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2019년도에 3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298만 원이 나왔으니까 거의 얼추 비슷하다. 본인들이 해명을 하는 건데, 뭐 여러 의혹이 여전히 남는 거죠. 하나는 얘기한 것처럼 왜 부인의,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가구의 같은 연말정산 같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인이 만약 따로 이제 소득이 있어서 따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연 왜 그 비용은 빠졌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건 나머지 비용을 현금을 썼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이 계속 늘어났었죠. 그럼 현금을 쓰고 예금이 늘어났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 전 무엇보다 사실 월 6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의혹이 제기된 게 뭐 지난주부터 해서 거의 한 3, 4일간 지속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 이제 언론에 해명했던 게 저희가 여러 번 소개드렸지만 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딸과 저희 부인이 집에서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뭐 명절 때 들어온 고기가 있어서 식비도 아낄 수 있고 이렇게 해명을 했던 건데 왜 애초부터 의혹이 제기됐을 때 60만 원이 다가 아니다 해명을 안 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청문회 자리에서 그것을 해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왜 황희 후보자가 이것을 조기에 해명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의혹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혹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 황희 후보자가 좀 더 명쾌한 해명이 없으면 과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은 또 하나 의혹이 됐던 게 5년 동안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딸 유학비 조달과 관련해서 황 후보자의 당시 신고된 재산 내역의 2배에 상당하는 유학 비용이 들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해명도 좀 부족했다라는 언론 지적이 많습니다. 단순히 동생과 처형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해명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면 월에,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씩 유학비를 보냈고,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걸 해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명했던 것이 뭐 오피스텔을 매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각 시기라고 하는 것이 유학 말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유학 초기에 그러면 오피스텔을 매각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매달 뭐 매년 이렇게 한 5천만 원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의 부분들을 아무리 뭐 이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친척이 5천만 원, 6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뭐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다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는 대충 말로 때우고 넘어가도 되더라.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본인들이 대충 이렇게 모면만 하고 뭐 많은 질타를 받아도 죄가 되는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되면
다음 정부에서도 그럼 인사수석 검증이라든지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치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훨씬 더 투명하고 또 훨씬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통해서 인사가 추천되고 장관이 되고 그 중에 몇 명은 사실은 탈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뭐 탈락하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씁쓸하고 문제가 됩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부분은 여전히 많은 돈을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돈으로 돈을 썼을 개연성을 남기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의원하는 동안에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계좌 수가 저렇게 많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희숙 의원은, 야당의 윤 의원은 가계부를 공개하라라고 글을 썼습니다. 황희 후보자 해명과 관련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재산과 지출을 소명하지 못하는 건 뇌물로 생활했을 중대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주장하며 장관 임기 동안 댁 가계부를 매일 세세히 공개해 주시라 라며 한 달에 과연 얼마로 생활비를 쓰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주장해왔던 황 후보자의 딸이 자사고를 입학했던 것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 자녀는 자사고를 거쳐서 미국 거주 생활을 인정받았고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데 자사고에서 외국인 학교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는 자사고 입학한 거는 몰랐는데요. 본인이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한가람고를 자기가 혹시 티어가 없어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가지고 자사고에 이제 본인이 입시에 응시를 한 겁니다. 저는 자사고 통놓고 반대를 한 적 없고요. 서열화되는 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딸의 자사고 입학 사실을 몰랐다라는 해명이 나온 겁니다. 자녀들 키우고 계신 엄마 입장에서 김연아 의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교육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금 황 의원 답변 중에 자사고 통목고를 반대한 게 아니라 서열화를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것처럼 이율배반적인 말이 없습니다. 자사고 통목고라는 것 자체가 일반 학교보다 좀 특수한 학교라는 것이고 서열화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변명이라고 하는지 좀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고위공직자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특목고 또 국제학교, 외국대학을 선호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누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회가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정말 연끌을 해서 집 사는 것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면 진짜 연끌을 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누리꾼들 중에 가장 많이 황 의원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없는 살림에 유학 보내는 법을 좀 특강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황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또 윤미향 의원,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재산 신고나 소득에 비해서 아이들을 다 고액의 유학을 보냈던 경험들이 있으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저는 또 국내에서 열심히 국내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기를 저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들 집 한 채 갖도록 하자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위공직자들 자녀들 다 국내 대학에 보내서 국내에서 우수한 인재로 크게 하는 것, 그게 더 나라에 애국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김연아 의원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인사들의 황 후보자 감싸기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희 장관이 굉장히 후보자가 대단히 좀 성격이 원만하고 굉장히 대인관계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2011년에는 국견 홍보마케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태권도가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일조를 한 바 있고 2016년 태권도 명예 6단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죠? 마케팅 위원장을 하고 6단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황 후보자가 적지 않은 자녀의 그 학비 부담 때문에 부인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넘지 않게 아껴 쓰려고 한 것은 팩트거든요.
부부끼리 식사도 해보고 뭐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부인도 상당히 검소하시고요. 자녀에 대한 학비가 많이 드니 스스로 우리가 검소하게 살자, 이것이 맞는 팩트 같습니다. 여권에서 자당 출신의 장관 청문회 당시에 자당 의원을 옹호하고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발언들이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격이 좋고 태권도 명예 6단이고 부인이 검소하면, 그래서 장관이어야 한다면,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느냐는 거죠. 성격이 원만하고 태권도 유단자고 부인이 검소한 사람. 저도 그렇거든요. 태권도 자격 있고 부인이 검소하고 대인관계 원만합니다. 저는 태권도 자격은 없는데 원만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예. 둥글둥글 하잖아요. 문체부 직원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저개발 국가에서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공부, 무슨 산자부 이런 데가 사실은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BTS나 이제 그런 문화 하나 가지고도 자동차를 몇만 대 판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체육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그 국위를 선양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문화와 체육과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잘 이끄셔야 되는데, 황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경제학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박사는 또 도시공학 하셨는데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건축공학 박사과정 다니다가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저는 포기하고 때려치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능력은 있으실지 몰라도 그래도 문화나 체육과 관련된 전문성은 저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문제를 떠나가지고 개인적인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하플 2인방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피해 사실을 지원하는 지원서에 단 4줄 적고 1,400만 원을 수령했다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고요. 선거와 관련해서 우상호, 이현준, 아경원, 안철수 네거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네거티브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우상호 후보가 범야권의 안철수 후보에게 철새의 우두머리다라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안철새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는 뭔가 정당이라는 정당은 다 떠돌아다닌 철새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번 선거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만큼은 서울에서는 안철수 후보, 부산에서는 이현주 후보 같은 분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자, 그러자 국민의당이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언어로 증명하고 있다. 안철새. 가장 먼저 출마 선언했지만 지지율을 오르지 않고 박영선 후보와 격차만 커지니 속타는 마음도 이해는 한다. 라고 아픈 부분 꼬집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철새 정치를 비판했던 안철수, 이현주 두 명의 후보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가 비판을 한 건데, 그러자 이현주 후보가 우상호 후보에게 5.18의 접대부를 불러서 술판을 벌였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3년) 전 일은 당시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죄드렸고 21년 전 일은 당사자들에게도 여러 번 사과드렸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 저의 삶 전체를 놓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현주 후보가 꺼내든 21년 전 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새천년 NHK 사건, 2000년 5.18 전야제 행사 참가위에서 광주에 방문했던 86그룹 정치인들, 광주의 새천년 NH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군요, 여기가. 새천년 NHK라서 무슨 시민단체나 기구인 줄 알았는데 유흥주점이에요. 여성 접대부를 불러서
함께 술자리를 가져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우상호 후보도 합석을 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이현주 후보가 꺼내 든 거군요. 이재명 기자, 서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한 조간신문 제목이 뭐였죠? 안철세, 술상호, 나경영이라는 제목을 꼽기도 했는데, 일단은 우상호 후보와 안철수, 이현주 후보 사이에 오고 가는 네거티브, 요거 좀 설명 좀 한번 짚어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가 대로주고 말로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여야 간의 후보들 간에 서로 네거티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스러운 선거 캠페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우상호 후보가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현주 후보를 이제 겨냥해서 철새 정치인이다. 원래 당적을 이제 바꾼 게 실제 있는 거죠. 당적을 바꿨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제3지대에 있다가 어떻게 민주당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과 다시 야권 통합을, 야권 단일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자신의 신념을 또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해서 안 될 정치적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이현주 후보가 오히려 우상호 후보를 공격한 게 사실 굉장히 뼈아픈 거죠.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났고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에도 큰 파문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당시 일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5.18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크죠. 그런데 그 전야제에 참석했던 386, 지금 이제 586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치인들이 대거 유흥주점에 가서 술파를 벌였다. 이제 이 문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여성 인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파문이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보궐선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추문이라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로 비롯된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잊고 있던 저 술 문제가 오히려 제기돼서 우상호 입장에서 더 난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상호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21년 전 당시에 사과를 한 바 있습니까? 당시에 사과를 했었죠. 우상호 의원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사를 사과를 했었고, 사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제 진보 지역 인사는 그 뒤로 자신은 공직에 진출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고 실제 진출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보 지역 내에서는 저 사건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2000년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를 들어서 어떤 386 인사들이 정치권에 대거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대거 진출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당시 저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거기서 많은 진보 인사들이 사실 비판을 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인사들도 많이 사과를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는 나경영, 즉 허경영 씨 같다라는 당내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입장 밝혔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혼하시는 분들한테 왜 결혼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집입니다. 집. 주거의 문제. 지금 공약은요, 사실은 서울시 예산의 100분의 1 정도 쓰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당내에 오신원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허경영이냐 나경영이냐라고 공세를 한 건데, 그때 당시 품격을 잃지 말자라고 발끈했었던 게 어제 일, 그제 일인데 지금은 나경영이 돼도 좋다라고 말하네요. 지금 이게 꼭 나경원 후보한테 나쁘지 않다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이제 말하자면 엄격하고 소극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조금 유연함이라든지 이제 좀 나름대로의 적절한 수준은 아니지만 담대함이라든지 물론 당내에서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책 선거에 있어서 이제 전체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 아니라는 이런 판단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토론들, 판단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인신공격으로 흘러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핫플로 선거 소식 짚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핫플, 문준용 씨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줄 적고 1,400만 원 받은 문준용 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지원금을 문준용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우리 예술인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피해본 정말로 어려운 예술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해 놓은 그런 예산 지원금인데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거죠.
서울문화재단에 문준용 씨가 피해 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모든 지원금 신청자들이 기재해야 할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 4줄만을 작성했다라고 곽상도 의원실이 공개를 한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되고 올해 기획했던 전시들 취소될지 불확실한 상황 예상됨. 특히 2월 예정됐던 아트페어는 1주 전 취소돼 손실 큼. 작품 판매 기회가 상실됐고 상기 취소된 전시 위에 제작됐던 작품들 제작비에서 불가능함. 굉장히 간략하게, 콤팩트하게 4줄로써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쓰고서 이걸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지원자 281팀 중에 최종 합격자는 46명에 불과하다. 경쟁률 6대1, 매우 경쟁률이 셌었다. 문준용 씨는 전체 34등, 최고 지원액 36팀에 선정이 돼서 1,4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해서 탈락한 235팀 중 215팀은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했었다라고 곽 의원실은 밝혔고요. 피해 전후 매출, 감소액, 추산, 비교, 그래프가 일단 등장을 했다. A4 용지 한 장 반 분량의 피해 사실을 꼼꼼하고 빼곡하게 기재했었다. 4건 이상 전시 취소 피해를 호소했다. 라고 곽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문준용 씨가 기재했던 4줄짜리와는 다르다라는 게 곽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자, 이게 곽상도 의원실이 공개한 문준용 씨의 피해 사실 확인서입니다. 앞에 이렇게 쭉쭉쭉쭉 있고요. 그 밑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란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렇게 4줄로서 피해 사실을 기술한 바 있다. 그런데 불합격한 예술인들의 피해 사실 확인 서류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한 장이 넘어가고 그래프도 등장을 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피해 금액까지 추산을 해서 첨부한 것과 상당히 좀 대조적이다라는 게 곽상도 의원의 현재 주장입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저런 걸 두고 우리가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죠. 각종 공모나 지원서에 열심히 썼는데 그런 내용과 질과 상관없이 결국은 다른 요인 때문에 선정되는 결과를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면서 노력의 배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내용을 보면서 저런 사연이 또 저거보다 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시장이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어려우세요라고 한마디만 건너면 10마디 이상이,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연들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어렵고 문화예술 공연계, 공연계도 지금 저 그림을 작품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공연계도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공연계는 그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제 무료로 공연 티켓을 나눠주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저걸 봤었을 때 과연 아무리 문준용 씨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받아서 공정하게 선정이 됐더라도 저게 이해가 될까? 그리고 혹시 아빠 찬스나 다른 찬스라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60만 원으로 또 명절에 들어온 고기 선물로 생활이 가능한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사람들과 정말 저렇게 하루하루의 생활을 사투를 벌여야 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인들과 국가가 좀 알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노력이 배신된 거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사실 피해 사실 확인서가 얼마나 길고 짧느냐라는 것은 예술인들의 피해 상황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반론도 나와 있거든요. 아빠 찬스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그 주장에도 근거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저희가 근거를 들 수는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처럼 누가 공문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 봤을 때 저 3건과 저거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썼던 사람들 간에 있어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정했을까라는 것에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는 저것을 선정한 기관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자들 중에 서울시장이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후보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만큼 국민들이 이것에 갖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 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재단 측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지금 논란인데 서울문화재단 측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심의 기준은 사업 적정성 및 타당성 20점, 사업 수행 역량 및 실행 능력 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가 20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다. 문제 없다.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은 나라 돈을 아빠 찬스로 수정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들이 첨예하죠. 궁지 몰린 영세 예술가들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빽빽히 쓰고도 빠진 부분 없는지,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고치고 또 고쳤을 것.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그럼에도 대통령 아들의 내줄 요약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서울문화재단 측에서는 그거 별 사실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문제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거를 받았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설사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탈락한 분들의 서류를 받듯이 굉장히 꼼꼼하고 성의 있고 빼곡하게 그래프까지 추산해서 첨부하고 혹자의 경우는 또 고치고 또 고쳤을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재단 측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상세한 해명은 또 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해명이 필요하고 국민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어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지만 대통령의 아들이어서 특혜를 받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문화재단에서는 계속 그 찔끔찔끔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나오면 찔끔찔끔 해명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보니까 피해 사실은 이제 세 문장이죠. 세 문장을 4줄을 딱 썼다.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그것이 가볍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보니까 다른 지원자들을 보니까 더 많은 피해 상황들을 그러니까 지금 3건을 썼는데 문준용 씨가 4건, 5건 이렇게 피해 상황이 더 많은 지원자들도 있고 금액이 큰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상세히 썼던 지원자들이 많은 거죠. 물론 피해 사실 확인서 자체가 평가의 기준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건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예술인들을 긴급 지원하는 건데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의문인데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심의 기준이 사업 적정성,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성과 및 기여도 이렇게 지금 배점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피해 사실 확인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서울문화재단에서도 그러면 문준용 씨의 사업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수행 역량이 어떻게 다른 피해자와 다른지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죠. 그게 없다 그러면 결국 많은 피해자들 이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김은정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을 보면서 얘기했지만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엄중하게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문제도 만약에 문준용 씨가 특혜를 받았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 피해 사실 확인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 역량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 역량에선 문준용 씨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서울문화재단이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문준용 씨가 그냥 예술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산하라는 것. 김용주 의원께서 서울시 부시장을 또 하셨잖아요.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 산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 돈이 타서 그냥 자기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치 비용이나 전시 비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짧은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로서 만약 저런 걸 제가 만약 아버지 같으면 사실은 아들이 저런 내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저런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이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그런 만큼 문준용 본인이 좀 더 성의 있게 다른 사람의 준한 정도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수를 쓰는가를 좀 알아서 거기에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어떤 상세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도 조금 심사 기준도 정확하게 이렇게 저 서류를 통해서 심사할 때 몇 점인가가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줘야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재단도 앞으로는 어떤 배점으로 점수도 완전히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이번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 속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근데 블록체인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한 것도 기존 사회가 불신 사회라는 것이 전제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조금 더 각 공공기관도 배점 기준이라든지 그 배점에 따른 서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다 밝힐 정도의 각오로 입장과 말하자면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 의혹 논란이 계속해 될 것 같은데 문준용 씨의 사실 확인 지원서와 떨어진 사람들의 피해 사실 확인 지원서 그 문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위에 기재하는 것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기재하게 돼 있고요. 아이서울유 로고 있고 코로나19 긴급 피해 지원 피해 사실 확인서 제목이 있고 신청자면 문준용 씨 이제 이름이 기재되게 돼 있고 그 위에 상단에 문준용 씨는 3건을 썼습니다. 2020년 2월, 4월, 6월에 행사가 취소됐다 3건을 썼고 그 밑에는 이제 서술형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다라고 칸이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4줄만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옆에 탈락한 분들 과거에 따르면 235팀 중에 215팀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고도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탈락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공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피해 사례를 보면 문준용 씨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례가 기재된 하지만 탈락한 분도 있고요. 바로 밑에 기술하는 란에 보면 그래프로 명확하게 그 전년과 그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을 때의 피해 금액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법조인들이 이런 서류 기재 많이 하잖아요. 페이퍼 워크도 많고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 두 가지 극명한 문건과 지금 서울문화재단의 문제없다라는 해명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줄당 350만 원, 1,40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요 FM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파더 마더 장학금. 아 부모님에게? 네. 그러니까 결국 장학금 못 받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문준용 씨도 이 경우에 아빠 찬스를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 앞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전시가 총 3건 기획됐었는데 취소가 됐고 특히 아트페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2월 달에 그거 취소됐고 그 다음에 내 인건비는커녕 제작비까지도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아빠 1,000만 원만 주세요. 엄마 500만 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1,500만 원 딱 받았으면 됐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영부인께 말씀드렸으면 진짜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말고 저기 서울문화재단이라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면 1,40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랬겠습니까? 저는 문준용 씨가 대통령 엑스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논란이 딱 생기니까 제 계산으로는 최소한 문 대통령 지지율 0.5% 이상은 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뭐 법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사람들 상식에 맞지가 않는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견해였지만 물론 뭐 대통령으로서의 아버지의 삶이 있고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지만 또 본인의 독립한 삶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뭐 아빠 엄마에게 성인이 1,000만 원만 주세요 할 수 있는 일도 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일각의 반론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될 당시에 문준용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난해 12월에 반박한 바 있습니다. 문준용 씨의 그때 당시 반박도 함께 살펴보시죠. 2020년 10월 21일에 세세하게 제시받아서 적절한지 심사해서 내가 선정된 거다.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거다.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음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당시에 문준용 씨가 이제 억울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은 맞지만, 뭐랄까요.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고른 것이다. 라고 내가 당연히 만든 게 맞다. 라는 표현. 그렇지만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도 떨어진 분들이 200팀이 넘는데, 그럼 그렇게 떨어진 분들은 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냐. 라는 지금 비판도 있어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글쎄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문준용 씨의 예술 작품의 수준 그리고 평가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 본인도 여러 번 전시할 정도로 나름 뭐 그 분야에서 실력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금 자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전시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만큼 예술인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돈을 지원해서 최소한 제작비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인건비, 생활비가 아니더라도 제작비 정도는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지원한 사람들은 문유정신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미 손해를 본 사람들인 겁니다. 제작을 해놨는데 갑자기 전시가 취소돼서 이미 손해를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사람,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건데, 문주정 씨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지금 문주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런 발언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할 수밖에 없고, 지금 물론 이제 이게 본인에게 준 특혜가 아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었겠지만, 그러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게 발언은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당 의혹에 대해서 문주영 씨의 입장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때 이런 사건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희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희 돌직구쇼는 내일도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설 연휴 동안 많은 택배들이 오고 갈 텐데요. 오늘 사파남에서 주목할 이 범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설 앞두고 묻지마 택배 훼손 사건 함께 보시죠. 자, 설을 앞두고 많은 택배들이 오고 갈 텐데 묻지마 택배 파손? 이건 어떤 사건일까요? 설 선물 택배 테러, 아파트 발카.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택배를 무단으로 파손해서 내용물을 뿌리는 택배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범인은 초등학생 3명이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올린 글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며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 보조제, 과일 5만 곳에 다 뿌리고 밟아 터뜨려놨다. 주민 한 분이 식용유 밟고 넘어졌다라는 피해 글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모르는 분은 아파트에 백색 가루가 나왔다고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이거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는 기름으로 미끄러우니 계단 출입 삼가, 출입 금지까지 경고문까지 붙었습니다. 계단에는 택배 박스와 내용물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도 한데 박승일 변호사님, 택배 테러에 가까운데 이게 초등학생 3명이 벌인 짓이라고요? 아파트 집집마다 연이어 택배가 파손되고 내용물이 흩뿌려진다. 예. 기본적으로 분노 범죄가 의심되고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신체 직접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대거 출동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소행의 범인들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번 택배 파손하고 내용물 흩뿌려뜨려 보니까 재미가 들렸는지 아파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같은 소행을 반복했는데 이들의 행위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복도가 밀가루로 뒤덮이고요. 뿌려놓은 식용유에 넘어진 주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션을 도락에 발라서 도락이 망가진 세대가 5, 6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피해 상황도 굉장히 크네요. 한두 집 뭐 피해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넘어지신 분도 있고 피해 보신 분이 많은데, 야, 이게 초등학생들이 벌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요? 재미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 시작했을 때 혼자서는 용기 있게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집단적 의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내부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더 이어나가 봐야겠지만, 내부 심리 상태. 이 학생들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 초등학생 3명 중에 1명은 특히 10세도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소년법상 보호처분,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를 능력은 없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형사처분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온전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리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면 당연히 민법상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아이들이 사리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선 치더라도 부모들의 보호 감독상 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들의 부모들은 전액 피해 배상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예,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까지 피해 변상을 해야 됐군요. 두 번째 황당 택배 사건은 이겁니다. 명절 연휴 배송 피해 주의보,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물량이 급증해서 훼손하거나 분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추석에 발생한 사례인데, 고급 굴비 세트를 구입했는데 당연히 상온 변질이 우려되죠. 고급 굴비니까. 경비실에 맡기지 마세요라고 기재가 돼 있다. 그런데 택배기사분이 경비실에 물품을 맡긴 뒤 연락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2주나 지나서 이 굴비를 수령했다. 당연히 굴비가 상했겠죠. 배상을 요청했지만 택배업체 측에서는 어쨌든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거 아니냐라고 배상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논란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 지난해 설 B씨가 지인에게 수제 햄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공동현관에 두고 갔다. 공동현관에, 세대현관이 아니라. 분실됐어요. 택배업체 측은 이 B씨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니, 박승배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일명 타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객이 배송을 요청한 장소에 택배를 배송했다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재 시에는 무인 택배함이나 경비실에 맡기도록 분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택배 내용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받은 날로부터 2주,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알려야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2주가 지나서 수령하고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렸기 때문에 택배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따라서 신선식품을 보낼 때는 받는 분에게 물품과 인도 예정일을 미리 알려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운송장의 품목,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택배회사의 책임 한도액은 50만 원에 그칩니다. 그렇군요. 자, 택배와 관련된 사건들 짚어봤는데 이번엔 훈훈한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한 강아지가 명예 택배기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학대 의심받던 강아지가 견생역전. 누리꾼들이 택배 차량 짐칸에 강아지가 방치되어 있다. 근데 강아지 이름은 경태라고 해요. 택배기사가 동물학대 의혹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택배기사, 경태 아버지, 유기견이었던 경태의 분리불안 증세 때문에 택배 차량에 태우고 아빠랑 같이 가자 일하게 됐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택배회사 측이 경태에게 유니폼을 증정하며 명예 택배기사로 선정했는데 아우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요. 최근 택배 서비스 홍보 모델로까지 데뷔를 했다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결국 강아지 학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강아지 학대가 아닙니다. 이 강아지는 한 택배기사가 구조한 유기견 경태입니다. 지난 2013년 장마철에 이 택배기사가 처음 경태를 만났을 때 이 경태는 심장 사상충 말기였습니다. 아이고. 병원에 데려가 수술도 받게 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본 끝에 지금 경태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버려진 경험 때문인지 택배기사가 일을 하러 나가려 하면 울부짖는 등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강아지들도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 택배기사가 하는 수 없이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짐을 내릴 때는 잠시 짐칸에 두기도 했는데 이 행동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회사 측 경태에게 유니폼을 증정하고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선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 택배회사와 반려동물 전문 쇼핑몰의 공동 택배 서비스의 홍보 모델로도 선정했습니다. 두 회사로부터 받은 모델료 택배기사 의사에 따라 유기견 단체에 기부됐습니다. 아, 유기견 단체 모델료가 기부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착한 택배기사분이었군요. 사실은 많은 택배기사분들이 설 명절 앞두고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태도 아버지랑 건강하게 택배 배송일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승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차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 명절 연휴 첫날인 내일도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5분에도 김진의 돌직구쇼 방송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관련된 못다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명절 첫날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내일도 인사드리겠지만 오늘도 새해 명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